안철수 후보께서 그 정치 시작하고 얼마 있다가 그런 비유를 한번 한 적이 있어서 회자가 됐는데요. 수영장에서 수영 잘하면 바다 수영도 잘한다. 그런데 한번 해보십시오.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바다에 들어가면 10m도 못 갑니다. 본인이 월급 주는 사람 일시키는 방법하고 공무원들 일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많이 다릅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정말 좋은 후보이시긴 하지만 당장 들어가서 일을 하기에는 아마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한국 사회가 뭐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이죠. 더군다나 이제 법조인으로서의 어떤 네트워킹이 있기 때문에 정치를 시작하신다면 저하고 궁합이 참 잘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영선 후보가 당선이 되면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시고 다선 의원이고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분이시기 때문에 다만 지금 현안이 부동산 문제인데 선거 기간 동안에 아무리 좀 뭐 색다른 공약을 하시더라도 결국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에 그대로 맞추어 가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이 정부가 정말 무능하게 대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구독이 생길 거 각오하고 장 담궈야 됩니다. 아예 장이 없잖아요. 먹을 장. 글쎄요, 아무래도 그동안에는 우리 당이나 이제 우파 진영에 그 지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분리가 돼 있었고, 저쪽은 박영선 후보로 거의 뭐 대세론 비슷하게 흘러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차이가 많이 나서 차이가 많아 보였던 거죠. 그런데 당연히 당의 후보가 결정이 되면 이제 그 지지세가 단일화된 한마디로 대표 선수에게 모이게 되는 거죠. 그게 뭐 가장 큰 바탕에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도 지금 조금씩 그 오르는 추세로 보이는데 뭐 오늘도 나온 걸 보니까 좀 전에 또 거의 뭐 차이가 없는 정도로까지 왔는데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저는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는 일꾼을 뽑는다는 데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번 선거는 1년 정도밖에 일할 시간이 없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누가 과연 들어가서 이 위기 상황의 서울, 사실 코로나 전장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과연 들어가자마자 능숙하게 바로 다음 날부터 결재를 하고 진두지휘하면서 이 코로나와의 전장을 이끌 수 있는 지휘관이냐, 능숙한 지휘관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현실을 좀 깊이 있게 바라보시기 시작한 것 아닌가. 그동안은 막연히 그냥 무슨 선거가 있나 보다 정도였는데 한 달도 안 남게 되니까 이제 현실로 바로 이 피부로 실감하는 선거로 느끼시기 시작하면서 과연 누가 일꾼인가. 무슨 뭐 정권 심판 이런 것도 바탕에 있지만 누가 일꾼인가를 지켜보기 시작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지지율이라는 건 어느 한순간에 어떤 몇 가지 정책이나 행보를 보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정치인이 걸어왔던 정치적인 궤적이나 그 사람이 보였던 어떤 원칙, 평생 동안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정치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을 무심한 것 같으시지만 예리하게 관찰하고 계시는 게 저는 유권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전부 모이고 쌓여서 나온 결과치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사실은 그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 당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시작한 것은 사실은 그런 방법들이 과거에 다 안철수 후보가 쓰셨던 방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보다도 안철수 후보 쪽이 훨씬 더 단일화의 역사가 길고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주장을 해서 관철시켰던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론들을 다 검토하다 보니 그 중에서 이게 좋겠다 싶은 것들을 다 지금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단계입니다. 그 정도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뭐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이 없다.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 문항,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그 부분도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제 거의 차이가 없어졌어요. 네네. 경쟁력이냐 적합도냐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시간을 끌기에는 지금 시간도 상당히 이제 남아있는 시간도 길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협상팀에게 뭐 당연히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 룰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겠지만 큰 틀에서 대승적으로 포용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글쎄요, 그걸 알면 좋죠. 근데 그걸 뭐 제가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할 뿐더러 또 의미도 없고요. 저는 그냥 뚜벅뚜벅 제 갈 길 가고 성실하게 정책을 알려드리고 서울시의 미래는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또 당장 취임하면 어떤 일을 해서 1년 동안은 어디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 이런 점을 시민들께 꾸준히 알리는 게 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박원순 시정 10년 동안 서울시의 경쟁력 지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5년 동안 끌어올렸던 거의 10위권에 도달했던 도시 경쟁력 지수나 무슨 삶의 질 지수, 뭐 금융 경쟁력 지수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10년 동안 완전히 원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대목이고요. 이런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일자리입니다. 도시 경쟁력 지수라는 게 그냥 뭐 도시 간에 어느 도시가 더 살기 좋으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시의 그 인프라나 어떤 그 투자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도시에 어느 정도 일자리가 생길 것이냐 하는 일자리 지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도시 경쟁력 지수가 이렇게 떨어진 것은 우리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참 그 가혹한 그런 그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다음 시장은 누가 돼도 도시 경쟁력 지수를 끌어올려서 우리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일자리에 희망을 주는 게 해야 될 일인데, 불행히도 지금은 코로나 전장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장 속에서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불편을 겪으시는 시민들께 어떻게 그 고통을 덜어드리고 불편을 덜어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희망 속에서 다시 새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느냐, 어떻게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금융의 측면에서 도와드릴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취임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관점에서 저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한데, 일단 어제, 그제 이틀 정도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그분이 정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그분의 진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그분의 행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사실은 뭐 도리도 예의도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말을 좀 아끼는 편입니다만은 저는 정치를 만약에 시작하신다면, 가정이지만 정치를 시작하신다면 저하고 궁합이 참 잘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또 그분은 뭐 어차피 대권 행보를 하시는 걸로 전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서로 힘을 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반자적인 관계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정치 성향이나 그동안의 정치 행보에 비추어 볼 때 그런 정치적인 어떤 파트너로서의 가능성도 저는 결코 낮지 않다. 그렇게 보는데 뭐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개인적인 인연은 없는 편이고요. 세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사회가 뭐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이죠. 더군다나 이제 법조인으로서의 어떤 네트워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간접적인 형태지만 소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약간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사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중장기적인 꾸준히 에너지를 투입해야 될 과제라면 당장 취임해서 해야 될 일은 역시 코로나로 고통받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고통과 불편을 덜어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사무 대출이라는 걸 공약을 했죠. 1억 한도 내에서 이자를 1년 동안 감면해드리는 겁니다. 사실 어려운 분들은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융통해서 쓸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형편이 나은 분들입니다. 신용도가 좀 있고 담보가 있는 분들이니까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다음 1금융권, 2금융권도 이용할 수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절박하게 사채를 써야 되는 분들, 또 고리사채를 써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피눈물 나게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한도 1억까지 1년 동안 이자를 받지 않고, 그리고 또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해서 서울시 산하 단체가 있는데 그 기관을 이용을 해서 보증료도 면제하고 수수료도 면제하고 그리고 서류도 최소한만 갖추어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면 아마 그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가뭄의 단비 같은, 마중물 같은 그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뭐 보편적 복지냐, 무슨 뭐 선별적 복지냐 이렇게 이름을 붙일 게 아니라 저는 분명히 부자 무상급식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게 뭐 보편이냐 뭐냐 자꾸 이름을 따지고 프레임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그 착시 현상이 생기는데요. 아니, 부잣집 아이들한테 밥 줄 돈이 있으면 가난한 집 아이들 학습 기자재나 방과후 학습비, 영어 원어민 교사 지원 등을 비롯해서 어려운 분들, 자제분들에게 교육 사다리를 놓아주는 게 사실은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건 뭐 보수의 가치도 아니고 진보의 가치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진보 쪽에서 오히려 더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민주당에서 그걸 반대했었어요. 재원의 한계는 있는데 똑같이 나눠주자 그러면 결국 그 손해가 어려운 집에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돈을 나눠주면 그건 결국 가난한 분, 어려운 분들에게 역차별하는 거죠. 어려운 분들일수록 많이 도와야 된다는 원칙이 사실 좌파의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걸 자꾸 보편, 무슨 뭐 선택적, 선별적 복지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잔재주를 피우니까 오해가 생기고 왜곡이 생기는 거죠. 글쎄요, 뭐 정치 노선이나 이념적으로 보면 겹치는 게 맞지만 사실 일반 국민이나 유권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 후보에 대한 인상이 그렇게 같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사경제 부문에서 활동을 해왔던 기업인이십니다. 아시겠지만 본인이 월급 주는 사람 일시키는 방법하고 공무원들 일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많이 다릅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그 정치 시작하고 얼마 있다가 그런 비유를 한번 한 적이 있어서 회자가 됐는데요. 수영장에서 수영 잘하면 바다 수영도 잘한다. 기억나십니까? 그런 말씀 하셨던 거? 네. 그런데 한번 해보십시오.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바다에 들어가면 10m도 못 갑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외람되지만 그분도 실력 있고 인품 좋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정말 좋은 후보이시긴 하지만 당장 들어가서 일을 하기에는 아마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연습하는 기간이 시장에 취임하더라도 소요가 될 터인데 과연 이 코로나 전장판에서 어떤 선택을 유권자분들이 하실 거냐 하는 거는 그건 이제 유권자분들이 좀 깊이 있게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도 물론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시고 다선 의원이고 정치 현장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분이시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나 뭐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갖추실 건 갖추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안이 부동산 문제인데 아마도 박영선 후보가 당선이 되면 선거 기간 동안에 아무리 좀 뭐 색다른 공약을 하시더라도 결국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에 그대로 맞추어 가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 그리고 고집스럽게 지금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공공주도 재건축 재개발 정책을 그대로 시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되면 아마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고 하는 당장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실패의 연속 선상에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분의 이제 장점이나 유리한 점이라면 아무래도 정부 여당 쪽에 계시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게 보통 선거가 아니라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아마 조직 동원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정부 여당에 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분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적률과 층수 제한 완화는요, 사실 서울시의 재량인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실제로 법에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높이 제한이나 용적률 제한보다 훨씬 더 재량의 폭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시행령으로 낮추고 시행규칙으로 낮추고,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낮춰놓은 겁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거를 법을 고쳐서 그 위로 올리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거를 서울시청 공무원들은 서랍석 규제라고 합니다. 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300%까지 가능하도록 해놨어요. 그 일반 주거지역, 뭐 전용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뭐 이런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의 그 용적률 상한은 300%입니다. 근데 서울시가 그걸 1종, 2종, 3종으로 나눠가지고 뭐 150%, 200%, 250% 이래 놓은 겁니다. 이건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변경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특히나 높이 규제는요, 7층,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예를 들어서 7층 높이 규제가 있고, 한강변에 35층 높이 규제가 있는데, 이건 시장 재량입니다. 그걸 많은 국민들이 무슨 법적인 제한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너무 강력하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운영되는 거는 시장의 재량, 서랍석 규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들어가서 풀면 됩니다. 바로 그 다음 날로 방침을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의 활력으로 바로 시작될 수 있는 물량이 얼마든지 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일주일 내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물량이 한 5만 가구 정도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걸 잘 모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하는 겁니다. 제가 취임하면 바로 방침을 변경해서 한 달 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는 거죠. 불안해지지요. 주변의 집값을 좀 자극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그걸 억제해 놓은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5만 가구 정도가 바로 시작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정부가 왜 억제를 해 놓겠습니까? 지금 공급이 시급한데. 그 이유는 주변 집값을 자극할까 봐 조심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게 보기 좋게 실패를 한 거죠. 왜냐하면 조금씩 자극하더라도 그거를 감수하면서 계속해서 공급을 늘려왔다면 시장에 민감합니다. 소비자들은. 공급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집 사는 걸 좀 보류해야 되겠다. 그런 매수 심리에 제한이 생기는 건데 계속해서 공급을 억제하니까 소비자들은 아이고 이러면 계속 오르겠구나 라고 하는 상황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경제는 심리 아닙니까? 물가는 심리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를 거다 하면 오르는 겁니다. 내릴 거다 하면 내리는 겁니다. 그거를 이 정부가 정말 무능하게 대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구더기가 무서우면 장 못 먹는다, 이런 비유를 자주 합니다. 구더기 생길 거 각오하고 장 담궈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더기는 구더기대로 또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마 다 이해를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구더기를 어떻게 처리하세요? 조금씩 오르는 건 그때그때마다 그걸로 감수를 하고 가야죠. 그럼 눌러놓으니까 폭등을 하지 않습니까? 아예 장이 없잖아요. 먹을 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은 사실은 네이밍만 새로 한 거죠? 아니요. 토지임대부 아닙니다. 기본주택의 개념은 중산층 이하의 분들에게 장기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오세훈표 장기 전세주택을 벤치마킹했다. 좋은 표현으로.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베껴갔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가 지금 서울시에 3만 3천 가구가 공급이 됐을 정도로 아주 많이 공급이 됐는데 대부분의 물량은 재임기 중에 한 거고 박원순 시장은 굉장히 그 물량을 줄여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상의 좋은 해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들어가서 20년, 30년씩 살 수 있는 집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의 가수요가 생기지 않습니다.
시장에 이런 물량이 계속해서 공급된다는 믿음이 생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매수 심리가 위축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물량이, 바람직한 물량이 계속 공공에 의해서 풀려 나오는데, 과거에는 이게 국민임대니 공공임대니 장기임대니 해가지고 아주 저소득층 위주로만 공급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살려고 그러는 거죠. 사지 않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안 사고도 20년, 30년, 50년 주거가 보장이 되는 형태의 임대주택이 중산층 이하에게 보급이 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물량이 적으면 효과가 없어요. 꾸준히 많은 물량이 보급된다는 확신만, 신뢰가 생기게 되면 왜 집을 사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많은 거를 거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사실 이 정부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도 거기에서 실패를 한 거거든요. 바람직한 정책을 물려줬으면 그 순기능을 이해를 하고 아마 노력을 했다면 지금쯤 한 10만 가구 정도는 공급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판도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실제로 SH공사가 이 장기전세 대책 때문에 많은 뭐 적자를 보고 있다고 엄살을 부리는데, 그건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페이스북에도 자세하게 계산을 다 올려놨는데요. 한 채당 건설 원가는 토지 원가까지 해가지고 3억이 안 돼요. 2, 3억이면 됩니다. 특히 토지를 수용해서 택지 개발해가지고 공급했었기 때문에 그런 물량은 굉장히 가격이 원가가 쌉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중위 가격이 지금 서울 시내 중위 가격이 지금 9억을 넘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이익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재원으로 쓰일 수 있죠. 20년이 지나면 이제 그분들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위 가격, 그게 시프트라는 게 장기 임대주택이 위치도 좋습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에도 들어있고요. 역세권에도 많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주고 받아낸 공공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이것들을 절반만 팔아도 다음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을 위축을 시켜놨거든요. 전임시장이. 그러니까 이 좋은 걸 알아보고 이재명 시장이 좀 따라하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죠. 그래서 제가 딴 건 몰라도 이재명 시장 그 정책은 내가 박수치고 환영한다고 페이스북에 글도 쓰고 방향을 잘 설정하셨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진작에 했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있긴 있죠. 예, 1가구 1주택. 한 세대가 주택을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에 소득이 없다면 재산세 감면해드리는 거 발표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세수가 줄죠. 그러니까 종부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바꾸어서 지방세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 그 다음에 과표가 올라갔죠. 공시지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산세가 많이 거치잖아요. 그만큼 사실 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아니 집을 판 것도 아닌데 세금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건 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올라가는 만큼 세율은 내려서 균형을 맞추겠다. 이런 공약도 내놨고요. 그 과표 구간을 지금하고 달리 과표 구간을 나누어서 시행하는 걸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공약도 했고요. 그래서 공약의 완성도나 현실성 측면에서 보면 제 공약이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 더 큽니다. (10년) 전에는 서울에 택지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빈 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문정, 장지지구, 발산지구, 마곡지구, 신내지구, 신정지구, 강일지구, 이렇게 무슨 지구가 붙은 데가 다 지금 3기 신도시처럼 빈 땅,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지, 여기를 개발해서 택지로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값 아파트 공급이 가능했죠. 시내에서. 그래서 저기 내곡동에 가면 지금 반값으로 공급된 아파트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제 그런 그 빈 땅, 노는 땅이 이제 서울 시내에 없습니다. 물론 뭐 자투락이 땅은 있겠죠. 그런데 대단지 주택 그 보급하기 위해서 개발할 수 있는 택지는 이제 고갈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그게 많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 점을 간과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죠. 과거에 택지를 개발해서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었던 시절로 착각을 한 겁니다. 본인이 취임할 때부터 제가 물려준 마곡지구가 마지막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였거든요. 그 차이를 깨닫지 못하고 재개발, 재건축 억제 정책을 쓰는 바람에 오늘날 이런 주택 대란, 주택시장의 대참사, 젊은이의 꿈을 빼앗는 벼락거지가 양산이 되는, 스스로들 요즘에 벼락거지라고 그러는데요.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린 거죠. 이런 서울시를 박원순 시장이 그 판단 잘못 하나 때문에 초래해 놓은 겁니다. 정부 대응은 일단 원인을 보면 정말 큰 무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저런 일을. LH공사 직원이나 국토부 직원, 그 업무 흐름도 근처에 있는 공무원이나 준공무원들, 공기업 직원들이 사람인 이상 유혹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기, 2기 신도시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 똑같은 수사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처벌받은 전례가 있는데 왜 예측을 못했을까요? 그건 무능입니다. 무능이 자초한 일이죠. 지금 그분들을 부도덕하다, 범죄인으로 지탄을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을 단속할 수 있는 힘과 예측력이 이 정부에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일단 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초기 대응에 실패했습니다. 처음부터 강력하게 검경합동수사본부를 만들고 검찰이 지휘하고 법이 좀 바뀌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 힘들면 검찰이 지휘하고 경찰이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할 수 있는 타이밍을 일주일이나 놓쳤잖아요. 이미 이 수사는 망했다. 누군가 그런 표현을 썼던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상당수의 부도덕한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초기 대응에 완전히 실패한 건 이 정부의 또 다른 두 번째 무능이죠. 글쎄요, 본질은 간단합니다. 일단 지구 지정이 저희 처갓집 땅, 내곡동 땅의 그 지구 지정이 제가 시장되기 전에 지정이 됐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당시에 국민 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땅이 그 지정된 한가운데 있다. 그 땅이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겠죠. 세 번째는 그 똑같은 땅이 정권이 바뀌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아시다시피 보금자리 주택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도 서울시가 밟는 게 아니라 SH공사가 국토부에 그 서류를 보내는 건데 서울시를 경유해서 서울시가 그 공문을 전달하는 형태로 국토부에 서울시는 거쳐가는 정거장입니다. 그게 제 임기 때였다는 겁니다. 다 설명이 된 거죠. 그런데 천준호 의원이 정말 악의적으로 그 중간에 거쳐가는 정거장 역할을 했던 그 문서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 문서가 오세훈 시장이 국토부에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을 촉구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촉구한 서류다. 지금 설명을 드리니까 그게 촉구한 서류입니까? 원래 있었던 지정된 서류의 성격이 바뀌는 형식적인 공문서에 불과한 걸 가지고 한마디로 굉장히 악의적인 왜곡을 하고 모함을 한 거죠. 이 부분은 천준호 의원이 아무리 현직 의원 신분이라도 그 후보자 비방죄, 허위사실 공표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아니, 국민께 기본적인 그 단일화의 논리, 명분, 원칙,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단일화를 하는 이유는 어차피 비슷한 정책 혹은 같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끼리 단일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정치를 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칙의 문제지요. 그래서 같이 비전 발표도 하고 정책도 공유하자는 취지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